자, 동차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원철 노무사고요. 저는 그 설명회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노무사 강의한 지 아직 두 자릿수는 아니고요. 몇 년 됐고요. 그리고 노무사 생활한 지는 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실무를 아직까지 잡으면서 강의하는 그런 강사다. 그래서 강의 중에도 실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약간 민감한 것들은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동법이 교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전달되는 과목으로 좀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동차반인 만큼 제가 그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강의 계획서도 썼지만은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동차반이라고 하면 거의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동차반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운 좋으면 합격해요. 진짜 동차반만 듣고 합격한 사람이 있냐 하면은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자기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럴 만한 진짜 우리 따라주면 우리도 붙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공부하시는 게 다음 수험의 압축판입니다. 그래서 연기 때 뭐 일기 때 수험판에서 나오는 용어들 들어보셨죠? GS 영순환, GS 일순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원래 GS라는 뜻이 그룹 스터디거든요. 근데 그룹 스터디는 없어요. 그냥 학원에 그 반복되는 횟수를 영순환, 일순환, 이순환, 삼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여기서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영순환은 대부분 이제 기초 이론을 제시하고 일기 때 GS 일순환 때는 심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깊은 내용 전달하고 이순환부터 본격적으로 쓰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쳐 드리자마자 바로 쓰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을 다 마스터하면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는 앞서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장 가서 한번 써보실 거 아니에요. 써보셨을 때 이렇게 쓰면 점수가 몇 점 나오는구나 하는 걸 얻게 되시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 합격 안 한다 하면은 이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합격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안에서 A급만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만약 이제 하시다 보면은 맥이 빠질 때가 와요.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될까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와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 노동법이 우리 프라임법 학원에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죠. 다른 과목들 들으면서 야 이거 빡세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소화해내시고 나면은 확실히 내년도에는 다르다 이것까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도움되는 강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진행은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제가 영순환에서 삼순환을 모두 압축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압축을 다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포켓북이라는 책인데 이 포켓북은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놨어요. 원래는 구구절절 설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답안지에 옮겨 쓸 내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은 별 문장 아니고 별 뜻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심오한 얘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것을 같이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뭘 하실 거냐? 이제 사례 문제 풀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례 문제를 원래는 문제 드리고 푸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풀어드릴 거예요. 같이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모의고사가 없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약 한 50점 배점으로 해서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6시 반에 오시면은 모의고사부터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 모의고사는 여기 사례 문제 풀었던 거 있죠? 요 안에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실 게 아니라 어제를 충실히 공부하고 오셨다면 그 다음날에 배운 거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빡세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누적된 공부가 있으면은 그러면 외워봤죠? 써봤죠?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문제 나오면은 자신감 있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장까지 가져가 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양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뭐 농담하면서 천천히 진행할 시간은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실게요.
교재에 제일 첫 장, 챕터 1. 챕터 1이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노동법의 법원 파트는 시험 문제에 이거 쓰세요라고 나올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라고 하는 의의가 뭔지 한번 보시면 법적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재판 규범의 존재 형식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외울 건 아니에요. 왜? 원래는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나올 것만 외우기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누가 판단한다? 법관이. 그러니까 노동법적으로 싸움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분명히 우리 근로계약서에서 150만 원 준다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130만 원밖에 안 주네요.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찾아가야죠. 150만 원으로 계약서 썼는데 왜 130밖에 안 줍니까? 라고 했을 때 법관이 근로계약서는 너네 자체의 계약서잖아. 우리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있잖아. 최저임금법에 기초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법관의 판단 기준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로마자 2번 보이시죠? 법원의 종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법관이 판단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성문노동법 돼 있죠? 헌법 조문도 법관이 판단 기준이 되고요. 2. 노동관계 법령 보이시죠? 예, 노동관계 법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기법, 노조법 이런 거 배우셨죠? 예, 그런 것도 법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가로 3번의 국제협약 보이시죠? 이것도 1차 공부할 때 외우셨죠? ILO 협약 어쩌고 배우셨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비준하면 우리나라 법처럼 기능한다.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노사자치규범 보이시죠? 숫자 목차 2. 노사자치규범. 이 노사자치규범에서 말하는 이 자치가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로자마다 시급 다를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법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계속 배우실 것들이 회사마다 달리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 달리 가지고 있는 그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들이 다 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해석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법관이 판단이 내려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 1에서의 핵심은요. 성문노동법, 근기법, 노조법 이런 거 말고요. 법전에 있는 거 말고요. 회사에 있는 자체적인 것도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렸고요. 다음 양가로 4번 있죠. 노동관행. 자, 노동관행도 법이 된다.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노동관행은 한번 그래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독립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법으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3페이지 왔고요. 양가로 4번 노동관행 보이시죠? 네, 노동관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반가로 1번 노동관행의 의라고 돼 있죠. 노동관행은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근로조건, 직장규율 등에 관해서 장기간 반복 계속된 처리 방법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앞부분에 성문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도 없어요. 회사 법인 취업규칙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근로기준법도 없어요.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옆으로 가시면 근로조건, 직장규율에 관해서 장기간 반복 계속된 처리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걸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어떤 회사에서요. 식대로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식대 5만 원 주는 게요. 계약서에 없어요. 그냥 사장님이 직원들 뭐 월급도 만만치 않은데 물가도 많이 뛰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냥 5만 원씩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이나 됐어요. 매월 5만 원씩 10년 동안 받다 보니까 사장님도 5만 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로자들도 당연히 5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회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5만 원 갑자기 안 주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열받겠죠? 아니 5만 원 맨날 주시다가 왜 안 주시나요? 하니까 사장님이 회사가 힘들다. 근데 내가 5만 원 줘야 된다는 근거는 어딨냐? 계약서에도 없지. 취업규칙에도 없지. 아니 근로기준법에 식대 줘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줄 필요 없다. 내 마음이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 찾아가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열받아서 그러면 법정에 가서 우리 한번 다퉈봅시다. 하고 갔을 때 사장님은 이것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케이스예요.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 받아왔다. 그랬을 때 사장님은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노동 관행인지를 묻는 거구나. 이게 성립되는지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반가로 2번 갑니다. 어떤 경우까지 갔을 때 우리 법원은 노동 관행이라고 부른가? 자, 반가로 2번이 판례 내용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괄호에서 규사명 이사වක් 써놨죠? 이거는 두 문자예요. 두 문자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두 문자는 밑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죠? 이렇게 앞부분 따놓은 겁니다. 외우기 좀 쉽도록.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2번 동그라미. 기업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될 정도라면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라고 됐죠. 자, 쭉 읽어봤는데 이게 법원은 대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가면 노동 관행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업사회는 말 그대로 회사에 있는 일반적인 사정들을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근로관계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까지 갔을 때 명확히 승인되냐?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 때 사장님도 5만 원 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 근로자도 5만 원 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게 우리는 명확히 승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2번 동그라미는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기업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 자, 그것도 규범의식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냥 불만이 있는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제도는 이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자, 어떤 회사에서 계열사끼리 직원들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보면 A 계열사가 있고 계열회사라 하면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봤을 때 마크가 앞에 있는 단어가 대기업 그룹 있잖아요. 그걸 달고 있고 뒤에는 각각의 회사가 다른 경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에 S그룹 있다. 그럼 S전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S그룹에 뭐 SDI도 있다. S그룹에 또 그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룹들이 쭉 뭉쳐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각각 개별 회사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 식구 같은 느낌. 다들 똑같은 CI 쓰고 있고 그 회사 취업했다 그러면 범 어디 취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대충 느낌 오시죠? 우리나라 이런 재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곳에서 어디에 있는 전자회사와 그리고 A의 전자회사 또 A의 조선회사와 여기서 직원들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조선회사에 있던 A조선에 있던 직원이 전자로 넘어가요. 전자에 있던 사람 중에서도 필요하면 조선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것이 2번 동그라미처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그런 거야. 우리 A 회사는, 우리 A 재벌 회사는 원래 이렇게 각 개별 회사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기업이고 원래는 이거 하나가 개별 회사거든요. 원래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만 운영돼야 되지 딴 회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필요하면 넘어가. 보니까 10년 전에도 그랬어. 20년 전에도 그래왔어. 그리고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제가 잘 모시고 있던 과장님이 넘어가. 그런데 보니까 다들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있어. 이게 지금 2번 동그라미예요.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잘 나가는 대기업이 회사가 있고 못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연봉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을 들게요 그냥. 자, 현대차 연봉 세잖아요. 가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현대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계열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평균 연봉 보니까 2천이래요. 근데 현대차, 근데 이거는 제 가상의 현대차입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자, 연봉 8천이래요. 그러면 현대차 갔을 때는 저도 기분 좋고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연봉 2천짜리로 가래요. 아무리 앞에 현대라는 단어가 붙었다. 앞에 삼성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은 전혀 다른 회사고 연봉도 낮아지는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원래부터 그래왔어. 그랬을 때 보니까 나는 기가 차는데 남들은 다 2번 동그라미처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가세요 하니까 다들 그냥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부르면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제도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 노동 관행이 성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래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없더라. 규정이 없는데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속 반복이 의에서는 반복 계속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에서는 동그라미 1번처럼 명확히 승인돼야 된다. 2번 동그라미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사실상 제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단순히 한 10번 반복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관행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노동 관행에 대한 걸 읽어보셨고 노동법의 법원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나마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동법의 법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페이지 넘어오세요. 5페이지 넘어가시면 법원의 경합이라고 돼 있죠. 챕터 2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뭐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그리고 노동관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걸 가지고 서로 다른 내용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경합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1회 휴일을 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보니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2번 휴일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휴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제도잖아요.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 똑같은 제도인데 근로계약서는 일주일에 2번 준다 돼 있고 근로기준법은 1번 준다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휴일이 충돌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경합이에요. 그래서 문제점 읽어보시면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규범이 우선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개 또는 1개,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사라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충돌의 발생이 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이걸 어렵게 경합 이렇게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 해석 원칙이 있다는 게 로마자 2번 가시면 일반적인 해석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 2번 신법 우선의 원칙, 3번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위법이 뭐냐? 법 중에서도 상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뭐냐? 상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법, 법의 가장 근원이 되는 법.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자, 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도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했다. 그러면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문노동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문노동법은 뭐가 있느냐? 근기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센 거는 단체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체협약이라는 단어가 1차를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단체협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센 거는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도 들어보셨죠? 요 순위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근로계약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법의 상위 하위 얘기했을 때는 이 순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요. 근기법에서 분명히 휴일을 일주일에 1회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서 휴일을 일주일에 2회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이게 상위잖아요. 요거대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위법 우선 원칙 읽어볼까요? 모든 법원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2회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1회, 이게 우선한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사라지고 요걸 적용해야 되네요.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럼 왜 이렇게 상위가 되는지는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상위가 되냐면요. 헌법은 모든 법이 기초니까 당연히 이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성문노동법은 누가 만드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민주성 있죠? 자, 그 다음 단체백은요? 단체백은 회사의 노동조합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노동조합과 사장님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노동조합이 싫으면요, 이거는 체결이 안 돼요. 노동조합이 이거 우리 싫어요. 노동조합이 요구를 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문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파업하는 거 보셨죠? 쟁의행위 이거 보셨죠? 1차 때도 배우셨죠? 예.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쟁의행위라는 거.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주장한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따내는 거니까 엄청나게 노동조합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한테 가장 민주적이고 유리한 거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있어요. 그럼 취업규칙은요? 취업규칙은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회사 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규칙은요, 유리할 때 만들 때는 의견만 들으면 돼요. 하지만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만들 때는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반수 동의 얻으려면 또 쉽지만은 않겠죠. 물론 노동조합처럼 쟁행위하고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은 이게 가장 민주적이고 이거는 조금 덜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근로계약은요, 자, 회사 다녀보시면 알 겁니다. 근로계약서 싫으면은 떠나야 돼요. 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좀 다른 계약서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거 쓰기 싫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당신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생활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나 이거 억울하다 호소해봤자 딴 사람들 보니까 자기 근로계약서는 다 좋게 됐어요. 나만 근로계약서 다운됐어. 아무도 나를 안 들어줘요. 민주적이에요? 안 민주적이에요? 민주성이 가장 떨어지죠. 그래서 상위법으로 따졌을 때는 민주성을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민주적인 게 뭐냐? 단체백이 민주적? 이것도 민주적.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이거는 힘도 약하고 민주성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법 우선의 원칙은요. 신법 우선의 원칙은 앞에 동의라는 단어 보이시죠? 동의. 이 동의에 법이라도 신법이 우선적이다 해서 같은 순서에서 새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동의란 뭐냐? 이 위치 중에서 똑같은 거. 그럼 단체백이 2020 단체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 단체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어떤 게 우선하냐 했을 때는 같은 순위에 있는 단체백 중에 새 거, 2021년 걸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게 동의법이에요. 동의고 신법이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단체백은 2020년에 체결, 취업규칙은 2021년에 체결. 그러니까 새 거인 취업규칙으로 한다.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신법의 우선 원칙 돼야 안 돼요. 제가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하면, 지금 질문하는 게 당황스러우신 건 아니죠? 당황스러우세요? 여러분 이거 안 보여요. 여러분 얼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뭐 친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 강의 보다가 야, 너 말 잘하더라 이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대답도 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서 해야 저도 신나고 여러분도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 재미도 없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TV였으면 벌써 채널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끄거나 잠이나 자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면요. 단체백을 2020년에 체결했어요. 취업규칙을 2021년에 취업규칙 바꿨어요. 근데 사장님이 야, 신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게 새 거잖아, 이거. 이걸로 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뭐가 어긋나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잖아요, 동의가. 동의에서 새 거. 그게 신법이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단체백 2020, 취업규칙 21. 그러니까 이게 새 거는 맞아. 하지만 동의예요, 아니에요? 동의가 아니라고요. 단체백이 2020, 단체백이 2021. 이거는 동의잖아요. 이게 새 걸로 바꿔야죠. 그럼 똑같이 응용해보면 근로계약서. 제가 회사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연봉 2,400의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사장님이 다음 해 입사할 때 제가 2021 할게요. 그때 연봉은 2,400.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 연봉을 사장님이 야, 회사가 힘들어졌다. 연봉 2,000으로 내리자 했는데 제가 2,000에 사인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 생각하냐. 사장님 바보네. 이것은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일단 끝까지 해볼게요. 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2000년도 이것이 적용될까 안 될까? 결론만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2,400이 적용될까? 2,000이 적용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적용돼서 요것이 요걸 대체해버리죠. 요것이 요걸 대체해버리죠. 바뀌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봉은 2,000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런 계약이 세상에 어딨냐? 해가 지나면 연봉이 올라야지 어떻게 다운이 되느냐? 예,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과거께 사라지고 새 것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신법은 이럴 때 적용된다. 그럼 3번 내려갑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이거는 특별법은 법만이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법만 있을 때. 그러면 법 중에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법은 뭐냐? 제너럴한 거. 민법. 모든 시민한테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뭐냐? 근기법. 그러면 시민이 넓어요? 근로자가 넓어요? 시민이 넓죠. 그러니까 민법이 일반법이고 노동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근로기준법은 언제나 그렇다고 특별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파견 근로자도 있고 모든 종류의 근로자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있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 중에서 특수해요? 특수하잖아요. 특수하죠. 그러니까 특별법은요. 범위가 좁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과 근기법 이 둘의 싸움에서는 근기법이 특별법이에요. 근데 근기법과 선언법은 또 근로자 중에서 소규모죠. 그때는 또 선언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용어를 설명드리는 거고 이걸 알고 있어야 제가 강의 중에 자, 이거 신법이잖아요. 또는 이게 유리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로마자 3번 가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게 이제 노동법에서는 중요하다. 이것도 시험 나올 건 아니고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썼던 휴일을 이제 써먹을 때가 왔어요. 일주일에 2회.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근기법에서는 휴일을 일주일에 1회 줘라 라고 돼 있고 우리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일을 일주일에 2회 준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같은 순입니까? 다른 순입니까? 다른 순이죠? 봐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유리합니까? 물론 이거는 유급 휴일을 전제로 한 겁니다. 유급 휴일. 자, 어떤 게 유리해요? 취업규칙 유리하죠. 여기 사장님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사장님이라면 이거 싫겠죠. 이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근로자에 가깝고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꼭 일을 하시진 않아요.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 일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을 할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을 쉬는데 유급이라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유리한 게 아래에 있어요. 그럼 앞에서 봤던 것 보십시오. 일반 원칙에 따르면 이 중에서 여기 적용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상위법, 신법, 특별법 3개 있잖아요. 이 케이스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네, 상위법밖에 없죠. 신법은요? 동의가 아니잖아요. 신법 안 돼요. 특별법? 법 중에서 특수한 거랬잖아요. 특별법도 아니에요. 그러면 상위법밖에 없어요. 그럼 상위법은요? 근기법이 상위법이고 이게 하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인 근기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아무리 잘 써줘봤자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국회에서 만드는 법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바로 유리조건 우선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요. 태생이 어떻게 된 거냐. 인간다운 삶을 해주겠다.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도로 여기까지 깔아줄게.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돈이 많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적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휴일을 많이 줘도 돌아가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휴일을 주면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국가가 이렇게 주세요. 그걸 최고로 딱 맞춰버린 순간 회사들 다 망해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최저로 깔아주는 거예요. 최저 깔아주고 요거보다는 높여줘라. 하지만 그 나머지는 회사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근로기준법의 정신입니다. 그럼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요. 자, 의의 보실게요.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하위의 법원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앞에 단어 뭐 보이십니까? 하위. 어떤 게 하위예요?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취업규칙이 하위죠.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이럴 때 하위의 법원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 결론에 따르면은 일주일의 휴일은 1회입니까? 2회입니까? 2회다. 2회다. 하위의 법원이 상위보다 유리하니까 하위의 법원이 적용되고 상위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유리한 거 따라가 이거 아닙니다. 앞에 하위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하위. 순위에서 낮은 순위인데 그런데 근로자들한테 유리해. 그러면 상위에 있는 법을 제껴버리고 하위, 근로자한테 유리한 걸 먼저 적용시키겠다. 이게 유리조건 우선 원칙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A급으로 찍히는 문제 중에서 요거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 판례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상하위 문제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똑같이 이제 활용해보면 이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싸움으로 가볼게요.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유급 휴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주일에 3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도 유리조건 우선 원칙 적용될 수 있습니까? 자, 어떤 게 하위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중에서는 이게 하위죠.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품고 있죠. 그럴 때는 상위의 법원을 적용시키지 않고 하위의 법원을 적용시킨다.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예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놨지만은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다른 법 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법 특유 원칙이다라고 돼 있죠. 노동법은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정신. 근로기준법은 최저만 맞춰준다. 나머지는 회사 사정 맞춰가지고 더 유리한 거 있으면 더 줘라. 그거 인정해줄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다. 이거는 일반 원칙의 뭐의 예외다? 예,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 잘 하셨네요. 요거까지를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되겠죠. 예, 이런 개념들이 이제 교수님 기본서에 보면은 갑자기 막 등장하는 거예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말이 음미해 보면은 원래는 높이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높은 순위에 있는 것들이 무조건 먼저 적용돼야 되는데 노동법에서는 특이하게 아래에 있는 순위인데도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이걸 먼저 적용시켜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정 여부라고 돼 있죠. 네, 인정 여부 중에서는 요거하고 적용돼. 요거하고 적용돼. 이러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배우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 나올 여기 이 두 가지 싸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정 여부는 넘기시고요. 챕터를 어디 보시느냐? 챕터 2-2 보이시죠? 7페이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A급. 주제 위에다가 A급 써놓고 요거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찍히고 있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례들도 나왔고 그전에는 학설들만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싹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예전에 만약 객관식으로 이걸 배우셨다 하더라도 객관식은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근거를 써야 되거든요. 근거를 얼마나 잘 썼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판례에 있는 문장을 따라 쓰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행정쟁송법 배워보셨을 텐데 행정쟁송법하고 노동법하고 좀 달라요.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우실 때도 판례 한 두세 줄까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노동법은요. 실체법이고 그리고 근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수험생들이요. 결정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요. 행정쟁송법은 한 두세 줄 봐요, 진짜. 판례를. 하지만 노동법은 막 10줄 이렇게 써요. 그러면 누가 점수를 잘 받느냐? 길게 쓰는 사람이 잘 받아요. 판례를 잘 쓰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그냥 행정쟁송법처럼 두세 줄만 외워야지. 중요한 단어만 외워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줄여드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뭐가 이렇게 많아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것도 나름 줄여드린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친숙하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비슷한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갈고 닦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거 똑같이 쓰라면 못 써요. 하지만
최대한 반복해서 써서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상황을 한번 먼저 세팅을 해볼까요? 자, 취업규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건 판례에 있는 케이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임금 피크제 들어보셨어요?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가 뭐냐? 자, 우리의 임금 체계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직무급을 채택하지 않죠. 직무급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호봉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연차가 올라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는 일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는 일이 똑같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기 근속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70%가 아직까지 호봉제를 채택한다. 이렇게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호봉제가 이겁니다. 장기 근속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경쟁도 심화되고 인사노무관리 배우셨죠? 경쟁이 심화. 그리고 이제는 뭐 소비자들이 다원화를 요구하고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세월이 지났고 회사에 충성한 데서 연봉을 올려주는 것이 비효율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사람들에게 정년은 보장 또는 정년을 연장해 줄게. 하지만 인건비는 부담스러우니까 임금 좀 내리자 하는 게 피크 찍고 내려가는 거. 이게 임금 피크제죠. 그래서 뭐 요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모르셔도 돼요. 우린 인사노무가 아니니까. 자, 어쨌든 어떤 회사에서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정년을 55세까지는 연봉 올려줄게요. 근데 60세까지는 연봉 내려가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것을 취업규칙에다 명시를 합니다. 취업규칙에 우리 회사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55세까지를 당신 연봉의 10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56에서 60세까지는 매년 10%씩 감액한다. 이렇게 취업규칙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 사람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 이 사람의 근로계약서는요. 연봉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의 흐름. 자, 2015년도. 2015년도에는 취업규칙, 이게 근로계약 이렇게 한다면 취업규칙에는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음. 근로계약서도 감액에 대한 내용 없음. 그 다음에 2020년도. 그런데 여기서 감액을 하는 근거가 생김.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감액에 대한 얘기가 없음. 감액은 뭔지 아시죠? 액수를 줄인다. 임금 깎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예, 이거는 자, 제가 돌발 질문. 아까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거예요, 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제가 갑실한다면 갑시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어요? 상황이. 그럼 제가 이걸 말로 풀어볼게요. 자, 회사가 2015년까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안 했어요. 도입을 하지 않고 그냥 연봉 7천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사가 2020년 되니까 이제 경쟁이 밀린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령인 근로자들한테 임금 피크제 하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회사 다니는 오래 다녔던 이 선배 회사 사원들이요. 그래, 우리가 희생해서 신규 직원들 더 뽑고 그리고 우리는 대신 그럼 정리해고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측에 약속을 받아내요. 그러면 나도 60세까지 다닐 수 있으면 차라리 그냥 임금 쪽 깎이는 게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 과반수를 얻어낸 거예요. 얻어내서 이렇게 매년 10%씩 연봉 깎이는 그런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계약서는요, 그런 감액에 대한 얘기를 안 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대로 하면은 연봉 7천만 원이 그대로 나가야 되고, 취업 규칙에 따르면은 연봉이 10% 감액돼야 되니까 이 사람은 56세부터는 연봉 6,300 이런 식으로 깎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회사는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취업 규칙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그냥 연봉 깎아서 그냥 줘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퇴사하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나 연봉 계약서는 7천만 원이고 한 번도 나 연봉 낮춘다라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 근데 회사는 자기 마음대로 연봉 깎았다. 그러니까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임금체불이다. 이렇게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상황 좀 이해되시죠? 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달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앞에 배웠던 내용에서는 이건 특별법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신법도 아니죠. 걸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하고 유리조건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이게 상위고 이게 하위잖아요. 그러면 요거대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게 있다라고 했죠. 어떤 게 유리한 거죠? 근로계약. 이게 하위법인데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요건 깎여야 되는데 요거는 7천 그대로 받잖아요. 그냥 56세만 떠올려도 여기에 따르면 6,300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7천만 원 계속 받을 수 있다고요. 하위의 법원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대법원까지 갔느냐? 대법원에서는 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상황 다시 와보면요. 2020년도에 감액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죠? 갑은 반대했죠. 갑은 반대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을 때 근로자를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그대로 있고 본인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도 바뀌어버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취업규칙이란 단어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조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1차를 하셨으니까 이 단어는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쭉 진행을 했는데 혹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업규칙은요 회사 내의 법이에요. 회사 내의 법을 우리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들 사규 이렇게 얘기해요. 사규. 근로계약서는요 연봉계약서 아니면 고용계약서 어떤 형태라도 사용자하고 1대1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규가 훨씬 더 직원 전체한테 적용되니까 이게 더 우선순위다. 상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위법인 회사 사규는 연봉 감액이라는 게 들어왔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서. 하지만 내 계약서는 그대로야. 그리고 나는 이 사규 개정에 반대했어. 그랬을 때 이 취업규칙 사규 때문에 나는 연봉이 날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펠레 보겠습니다. 자, 일단 7페이지에 취업규칙 의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취업규칙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취업규칙의 의의를 읽어보시면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다수의 종업원들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적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켜야 될 복무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서 근로자들에게 집단 획일적 적용되는 규칙을 통틀어서 일컫는다라고 돼 있죠. 이거 법조문에 안 나와요. 법 몇 조에 보면 웬만하면요 몇 조의 의 이렇게 해서 그냥 법조문 보고 뺏기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이 취업규칙의 의 있잖아요. 요거는 법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크리티컬하게 외워야 될 거. 그건 세 번째 줄 끝에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 작성된다. 자, 이게 중요해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요. 뒤에 가시면요.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획일적 적용되는 규칙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취업규칙입니다.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규를 다 적용받아. 이게 취업규칙이에요. 누가 만든다고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근로자들 집단적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시면은 회사에 보면 뭐 인사규정, 평가규정, 뭐 보수규정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나 아니면 병가 이런 것들 쓰고 싶을 때 그래서 인사팀이 물어보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제가 병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 회사의 사규직 꺼내가지고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가는 며칠 쓰실 수 있고요. 어떤 진단서 갖고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도로 운영하려면 모든 직원한테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취업 규칙이고요. 제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읽어드렸죠. 요거는 외울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잘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겠다 싶으면은 위까지도 가시면 좋다. 위까지도 가시면 더 좋겠고, 정 안 된다 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외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취업 규칙이었고, 그 취업 규칙의 내용이 두 번째 줄에 남아 있는 거야. 그 회사의 사규는 도대체 뭘 품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회사 사규 안에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로마자 2번 내려갑니다. 그럼 이런 사규하고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이제 충돌할 때 1번 어떤 법이 적용될까? 1의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란다.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기법 97조. 이건 외울 게 아니죠.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법전 보실 거니까 법전에서 97조를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 그 97조, 이 문제 나오면 97조 펼치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97조 의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란다 라고 돼 있죠. 어떤 게 무효가 돼요? 취업규칙이 무효돼요? 근로계약서가 무효돼요? 지금 첫 번째 줄 읽은 거예요. 예?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어떤 게 미달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이 미달한 거예요? 취업규칙이 미달한 거예요? 예, 근로계약이 미달한 거잖아요.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못하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뭐가 무효되는 겁니까? 근로계약이 무효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취업규칙은 100, 근로계약은 90. 뭐가 무효가 된다고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근데 뭐에 대한 원칙입니까? 앞서서 보셨던 거. 앞서서 보셨던 일반법, 일반 해석 원칙에서 상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뭐 어떤 게 위에 있다? 상위법인 취업규칙이 상위다. 취업규칙이 유리할 때는 취업규칙이 상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위법인 근로계약서 없애버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갑니다.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고 사라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내용도 취업규칙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된다? 근로계약서가 아까 말했던 사례를 계속 놓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취업규칙이 100이라 돼 있고 근로계약이 90이라 돼 있다.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없어요. 이게 들어온다. 근로계약서도 100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97조예요. 이해되셨죠? 취업규칙이 짱이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이걸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전제를 반대로 하고 뒤에 결론도 반대로 하면 그러면 우린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진리, 수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전제를 바꿔보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이라 돼 있는데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위에 있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유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럼 반대 상황을 떠올려보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오히려 90이고 근로계약이 10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위에 있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보다 위에 있는 근로계약. 이거는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97조는 취업규칙이 위에 있으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지만 반대 해석을 하면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을 따라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유리조건을 인정한다는 법조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판례라는 거죠.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4번 내려가십시오. 4번으로 바로 내려가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충돌되는 경우에 판례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냥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미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드에서는 어떻게 하냐? 판례법. 거기 관련된 가장 가까운 사례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법 몇 조. 법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법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크게 어떤 부류들이 있느냐? 학자라는 부류가 있어요. 학자들은요, 법전에는 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만들 때는 입법자들이 이런 의도로 이 법을 만든다라고 해요. 근데 만들 당시에 그 법이 똑같이 통용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법을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현실 세계에서 이 법을 가장 현실에 맞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학자들은 외국에서 배우고 오잖아요. 외국 사례들 막 들면서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학자들이 제시하는 건 하나의 아닌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법을 판단을 내리고 이 법을 적용시킨다 할 때는 대법관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현 시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의 해석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배우는 이유는 이 법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뜻을 풀어야 됩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학이다. 그래서 노동법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법조문 갖고 가서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게 우리의 전문가의 역할이란 말이죠. 노무사의 업무 중에 노동법이 제 생각에 95%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컨설팅 들어가도 법 떼놓고 가진 않아요, 우리는. 뭐 성과평가 이런 거 하더라도 차별 소지 없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형평성 뭐 이런 것들 따져야 되는데 법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법을 가장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판례들을 많이 배워야 되고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판례를 배운 겁니다. 그럼 판례 가보실게요. 4번 목차의 방가로 1번 제목 따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의 효력이라고 돼 있죠. 취업규칙의 미달, 취업규칙의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 어떤 게 미달되는 거죠? 취업규칙입니까? 근로계약입니까? 옆에 이 표시까지 다 해놨잖아요. 어떤 게 센 거예요? 취업규칙이 유리한 경우에요. 자, 그럼 판례 읽고 제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판례를 읽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서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97조 아까 읽어봤죠? 이건 멍하니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단락 갑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최저기준으로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해서 근로계약 중에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해서 개별적 노사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취지가 나와 있죠.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내려주는 취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동그라미에서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죠? 그럼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 이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예요, 이거는. 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근로계약서도 100만 원, 취업규칙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야, 근로자 너 더럽게 일 못하네 이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너 해고당할래? 아니면 임금 낮출래? 이렇게 해서 근로자를 설득해서 임금을 80만 원으로 낮춥니다. 시간수는 이래요. 1시점, 2시점. 그러면 근로계약이 낮아졌죠. 이랬을 때 근로자가 받을 임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요거 동의해서 바꾼 거예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계약서를 합의해서 바꾼 거예요. 80만 원이 됐고 취업규칙은 그대로 있고, 취업규칙은 전 직원한테 적용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얘기예요. 자, 해석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취업규칙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조문의 해석이었고 실제 우리 대법관들도 이렇게 볼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법관들이 이렇게 본다는 게 지금 방가로 1번인 거예요. 그럼 읽어보자고요. 97조는 더 이상 안 읽을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이 경우죠.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미달한다. 맞죠? 그랬을 때 취업규칙의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겠다. 뭐가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죠? 취업규칙이. 자, 강행 보충이라는 단어가 또 헷갈리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강행이 뭐냐면요. 강행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보다 낮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강행이에요. 보충은요. 사라지고 나면 백지가 있잖아요. 이 백지를 요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도 사실상 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100으로 이미 바뀌어 있다. 이게 강행적 보충적 효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강행적 보충적 효력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체협약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에 따라 계약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라진 걸 백지로 두는 게 아니라 취업규칙 내용이 들어간다. 또는 단체협약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효력을 부여해서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한다. 자, 뭐가 무효된다고요? 계약서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한다. 이걸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된다.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종속, 누구에 종속돼 있습니까? 사장님이 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 생활 평탄하게 잘하고 싶으면 사장님이 갑이잖아요. 그럼 근로자는 을이잖아요. 종속적이란 말이죠. 사장님이 너 일 못한다, 너 잘릴래, 계약서 쓸래 하면은 계약서 쓰는 게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80을 난 하기 싫은데 잘리기 싫어서 내가 80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취업규칙에 미달되면은 개별 합의가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업규칙이 우리에게는 강행적 보충적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저 기준으로 가져야 된다. 이것보다 낮은 근로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97조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뭐가 낮을 때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중에 뭐가 낮을 때요? 근로계약이 낮을 때. 여기 써놨잖아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중에 취업규칙이 높고 근로계약이 낮을 때는 이 해석으로 한다. 취업규칙이 최저기준이다. 강행적 보충적 효력에 따라서 최저로 가는 거고 노사 간의 합의 이게 뭡니까? 개별 계약서 합의. 아까 사직서 쓸래요? 임금 낮출래요? 예, 임금 낮출게요. 했던 개별적 합의. 이런 합의 형식을 빌려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종속,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취업규칙은 최저한으로 보장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거 배웠으니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봉 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그 회사 취업규칙 있는 거 한 번 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취업규칙에 보니까 연봉에 대해서 100이라 적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80을 받았어. 그러면 야, 취업규칙 미달하면 효력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반대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가로 2번 가는 거예요. 반대 상황은요. 옆에 쭉 끝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표시해놨죠?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반대 상황. 이 반대 상황이 요거였습니다. 요 상황. 근로계약이 오히려 유리하고 취업규칙 분리할 때.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계약이 없어지고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 언제나 취업규칙이 왕인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쉴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고 쉴 거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어떡하지 환불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법은 원래 지루한 겁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 쉬웠으면 노무사가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래야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 길은 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의사 가서 진단서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야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읽었는데 콧물 적혀 있어. 야, 이건 나도 말할 수 있지. 이거 진단 왜 받아? 이렇게 되면은 안 찾는단 말이에요. 판례를 우리 의뢰인들한테 딱 보여드렸는데 읽어보고 노무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했을 때 자, 저한테 수임을 맡기시고 저한테 모든 걸 맡기시죠. 이렇게 돼야지. 딱 읽어봤는데 아, 이래요? 알아서 할게요.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 느끼는 건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이런 암호를 해석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지금 방가로 2번입니다. 방가로 2번 읽어봅니다. 어떤 상황에는 이 법리를 써야 될까?
앞에 읽어보니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 취업 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관계. 어떤 게 유리하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다. 앞서는 근로계약이 불리했는데 이번에는 유리한 근로계약이에요. 자, 판례 읽어봅니다. 근기법 제94조. 법조문이 다르네요. 출발하는 법조문이. 94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아까는 97조에서 출발했고 요거는 94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94조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나중에 이거 순서로 착각 안 하시면 되고 94조는 법전에 주어져요. 그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94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다운표 안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취업규칙을 처음에 작성할 때, 변경할 때는 의견 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여기 줄 것이에요. 불리하게 변경 줄 것이고 이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앞에 그 동의라고 돼 있죠. 그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했을 때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땐 그 노동조합.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요. 근로자 과반수. 요거를 묶어두세요. 여기를 묶으세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사업장의 뒤에 가로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묶으세요. 여기까지 묶으시고 얘네들이 그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숙달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동의 주체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됐을 때 동의 주체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건 제가 회사의 법, 회사의 사규다 했고요. 요걸 바꿀 때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요 사실관계에서 여기 나와 있죠. 요렇게 바꿨는데 불이익하게 바꿨죠. 감액이 없었는데 감액한다고 바꿨죠. 근로자들한테 불리하죠. 불리한데 제가 이거 과반수 동의 얻었다 돼 있죠. 그러니까 94조 요건 거쳤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94조의 근로기준법 94조의 요건을 거쳐가지고 동의를 했으면 취업규칙은 바뀐다. 요겁니다. 다음 단락 갑니다. 자, 여기서 따옴표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다만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가운데 위 규정은부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 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줄 곳이에요. 근로자 보호.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자, 94조의 뜻은 뭐였다? 누굴 위한 거다? 사장님이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줄 때는 근로자한테 불리할 게 전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견만 제시할게요. 그런데 불리하게 할 때는요. 그때는요. 사장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우리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지. 이유는요. 입법자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입법할 때는 근로자들이 약자니까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2번 동그라미 갑니다. 근기법 제4조 보이시죠? 근기법 4조도 또 줄을 꺼두시고 취업규칙이 불리하고 근로계약이 유리할 때는 쓰는 법이 근기법 94조와 근기법 4조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럼 4조는요. 또 법조문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읽을게요. 다운표 안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 옆으로 갑니다. 이 규정의 뜻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여기도 취지가 뭐라고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줄 끄셨죠? 네, 주된 취지까지 끄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이런 각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기법 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여기서 지금 또 중요한 문장이 나온 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 여기 줄 거세요. 자, 줄 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의미를 제가 또 풀어드려야 되겠죠. 94조, 근기법 94조에서 과반수 동의 얻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 과반수 동의 얻어봤자 뭐만 바뀌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요. 반대하는 사람도 구속하고 근로계약서도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94조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 회사 사규도 바뀌고 그 다음 계약서도 따라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뭐만 바뀐다고 찝어준 거예요. 취업규칙만 바뀌는 거다. 근로계약서는 바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근기법 제4조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된다. 근기법 제4조가 뭡니까? 근로계약, 근로조건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다. 이거는 근로계약서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 취업규칙은요, 과반수 동의하면 취업규칙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근로계약서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취업규칙은 과반수 동의 얻었으니까 사규도 사규 맞다. 둘 다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 제기했던 하나가 해결된 거예요. 요게 과반수 동의 얻어서 바뀌면 이것도 따라 바뀌는 걸까? 아니다. 요것만 바뀌는 거고 이건 안 바뀌는 거다. 근거가 뭐다? 94조는 여기만 해당되고 요거는 근기법 4조에 따라서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3번 동그라미.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자, 거의 결론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불리한 내용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 자, 여기 줄 거세요. 유리한 근로조건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럼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좀 더 이어볼게요.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자, 판례가 세 문장이 같은 뜻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요거 유리한 근로계약이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우선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죠?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업규칙에 이 10%씩 임금 감액하는 건 불리해요. 근데 제가 아까 과반수가 근로자들이 동의했다 했어요. 그럼 사규는 살아있겠죠.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여전히 연봉 7천이고 감액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6세 때도 7천만 원, 57세 때도 7천만 원, 60세 때도 7천만 원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야, 이렇게 바꾸기로 우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했잖아 라고 하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거에 바꾸는 거는 취업규칙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가 바뀌는 효력은 없다. 이 유리한 근로계약서와 불리한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해서 적용된다? 맨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한다. 개별 동의 안 했죠? 이 사람 동의 안 해줬죠? 감액하는 거 동의 안 했죠? 그러면 뭐가 적용돼요?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 그러면 연봉 얼마 받아야 돼요? 감액시켜야 됩니까? 7천만 원 받아야 됩니까? 7천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설명해주고 다른 법조문 끌어와가지고 자, 이런 법의 종합적 해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유리한 걸 우선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법의 통일적 체계와 다른 법들하고의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곱이 넘겼어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막 복잡한 거 배웠으니까요. 단순하게 결론부터 먼저 쫓아가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충돌되는 경우들을 보셨습니다. 자, 취업규칙이 유리해요. 근로계약이 불리해요. 그때는 몇 조를 적용했죠? 취업규칙이 유리하다. 근로계약이 불리하다. 근기법 97조. 예, 7조였어요. 자, 그때는 뭐라 했느냐? 취업규칙이 최저다.
근로계약서가 개별 동의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취업규칙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에 따라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취업규칙이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다. 그때는 법조문 뭐가 써였죠? 네, 94조 과반수 동의에 대한 조문, 근기법 제4조에 따라 자율결정 원칙에 대한 조문. 두 제도는 모두 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자, 그러면서 우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뭐에만 미치는 거다? 네, 취업규칙 변경에만 미친다. 근로계약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유리한 근로계약도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두 개 뭐 심플하네요.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한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안에 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각 법조문과 취지와 해석에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제 생각보다 조금 오버했는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 동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생각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 10분 쉬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